미친놈이 하는 짓인가. 만취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을 살인범이라고 말하는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의 태도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도 그 옆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칼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죠. 회칼을 날카롭죠. 얕고 한 40cm 되니까 손잡이까지 한 40cm 되니까. 무방비 상태의 지구대 대원들 앞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바지 뒷쯤에 감춰두었던 길이 40cm에 달하는 섬뜩한 흉기였습니다. 선생님 방금 지금 칼이잖아요 저게. 그러네. 네. 봐봐요. 45. 그걸 뺏은 거야. 40cm. 그래갖고 맞다. 대낮에 흉기까지 들고 찾아와 자신의 살인을 자백하러 왔다는 남자. 그는 누구일까?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지구대 측에서는 즉시 남자에 대한 신원조회에 들어갔습니다. 전단조회를 해봤죠. 살인사건 혹시 수배가 떴는가 안 떴는가. 전단조회를 해보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수배가 없고. 술을 깨기 위해 지구대 대원들이 건넨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던 남자는 마치 예상한 일이었다는 듯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지금 자수 안 하고 말 안 하면 놈들이 모르는 사건이다. 그런 식으로 진술했어. 이것은 명부 미제 사건이다.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살인사건. 오로지 자신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는 남자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조사실로 자리를 옮긴 그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꺼내놓습니다. 2002년이나 2003년경이었을 것이잖아요.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난다. 지금 오래된 사건이라. 대구 수성구 동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살인을 분명히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 자수하러 왔고. 지구대 측에서는 즉시 상황실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 그 당시 발생한 실제 미제 살인 사건이 있는지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상황실로부터 자수 내용을 전해들은 대구 수성경찰서 박준식 형사의 머릿속엔 순간 오랜 세월 차마 놓지 못한 하나의 사건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고 합니다. 뭐 직감이랄까 할까? 옛날에 이 살인 사건 터지는 날도 조금 약간 집에서 있으면서 대기하면서 쎄한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그날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전화 오기 전에. 근데 전화벨이 딱 울리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받은 얘기 정말 잡고 싶어서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4년 3월 자신이 담당했던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체포를 하지 말고 내가 내려갈 테니까 대기를 좀 시키도 임의동행 형태로. 박 형사가 대구에서 전주로 향하는 동안 협조 의뢰를 받은 전주경찰 측은 임의동행 형태로 지구대에 있던 남자를 인근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수하러 왔는데 솔직히 그래요. 자수하러 왔는데 내가 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던 남자는 돌연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확 해갖고 딱 도망치려는데 그냥 한자를 타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빼갖고 그냥 팍팍 하게 그러는데 아 형님한테 그 이야기 안 해요. 저는 그 소리 안 해요. 맞다 이거 굉장히 빨리 왔으면 좋겠네. 일이 하루 했노. 그는 정말 박 형사가 그토록 잡고 싶었던 미제 살인 사건의 범인인 걸까?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런 진술 녹화실에 이제 이딱 하면서 그 데리고 오겠대. 그리고 그래 서서 있는데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서 했어요. 10여 년의 긴 세월을 넘어 살인을 자백한 자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자. 둘간의 기묘하고도 숨막히는 진실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승자 강의 책임자 박준식 형사입니다. 내가 어디 도망다니다 잡힌 게 아니고 저는 제 발로 찾아와서 자수한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그게도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러면 안 됐으면 제가 증거하고 오고 안 되면 지금도 아무 그거 없는 건 아시잖아요. 미제 사건 거의 아닙니까? 맞잖아요. 거의 미제잖아요.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것과 미제 살인 사건을 풀 열쇠는 오직 자신만이 쥐고 있음을 강조하던 남자는 돌연 한 가지 조건을 형사에게 던집니다. 저 3일 안 주시면 저 그냥 술 먹고 모르겠다고 그냥 갈 겁니다. 저는.
3일이라 한 게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개인적인 일인데요. 제가 3일 필요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또 아니잖아요. 3일 안 주면 나 생각나고 나 모르겠다고 술 먹고 그냥 장난쳤다고 그럼 업무집행 방해로 뭐 몇 시간밖에 더 살겠습니까? 딴 거 필요 없고 3일만 시간 하라고 그거 안 주면 저는 무조건 묵비거리입니다. 저는 묵비거리면 저 어차피 48시간 되면 훈련하는 거 압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9시 16분입니다. 제가 3시 되면 들어왔으니까 6시간 48시간이니까 42시간 남았습니다. 저. 지난 5월 무려 40cm 길이의 위협적인 흉기를 들고 나타나 자신이 살인범임을 고백하며 지구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남자는 인근에 살고 있던 올해 42살의 강 씨였습니다. 내가 살인범이다. 나만이 오랜 세월 풀리지 않고 있는 미제 살인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자수를 하러 왔다는 그는 마치 수수께끼를 내듯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단서 일부를 꺼내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칼이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대구 수성구에서 저질렀던 살인 사건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칼이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말대로 과거에 누군가를 살해한 적 있는 잔혹한 살인범인 걸까요? 그리고 이 일부의 내용만을 듣고 박춘식 형사가 떠올렸다는 그 살인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을 살인범이라고 말하는 남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살인범을 잡고 싶었던 형사. 피말리는 둘 간의 대화는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에게 3일의 시간을 달라는 강 씨의 요구는 강력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3일을 달라. 3일 후에 내 가사 정리하고 다시 오겠다. 그때가 체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때도 그 임의동행을 했는 상태거든요. 임의동행은 동안 보내달라. 요 조건은 그렇게 걸더라고. 3일 뒤에 다시 올 테니까. 자, 이러면 니를 체포할 수밖에 없다. 하세요, 하는 긴급 체포를 하세요 하는 말은 내 30몇 시간 지나면 나온다. 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강하게 긴급 체포를 했죠, 수갑을. 채워버렸지. 긴급 체포를 하고 늦은 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전주에서 대구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도 그의 도발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었죠. 미제 사건에 해서 아직도 수사 중. 아직도요? 그거 거짓 미제일 건데 피방울 하나 안 흘렸고 뭐 주위에 뭐 근처에 흘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박 경사는 11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미제 살인 사건의 범인이 강 씨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긴급 체포까지 감행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역을 특정을 짓단 말이야. 수성구라고. 이게 11년이 지났잖아요. 어제 그저께 발생되고 한 몇 달 전에 해서 언론에 막 터지고 했던 사건들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사건이 발생했던 2004년 3월 24일 이후 수십 수백 번을 오고 또 왔다는 살인의 현장. 여기 누워있던 장소 최초 발견된 피해자? 팔을 하늘로 벌리고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네. 새벽 2시경 이곳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인근에 살고 있던 33살의 가정주부 서 씨였습니다. 제 눈을 감지 못한 채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자세로 쓰러져 있던 그녀의 주검은 참혹했습니다. 가슴 중광에 왼쪽 가슴에 칼 맞았고 그다음에 목 약간 뒤쪽에 칼 2번. 그러니까 심장을 관통하고 간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심장 아래쪽에 간이 있잖아요. 간까지 찔렸으니까. 그때 당시 흉기는 어떤 거였다고 추정입니까? 칼이죠, 칼. 날카롭습니다. 한쪽만 날이 있는 칼이죠.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어깨에서 확인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는 각각 14cm, 13cm의 깊이에 달했고 특히 가슴의 상처는 심장을 관통해 간까지 손상을 입힐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다른 흔적 없고 반항한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가슴에 찔른 거죠. 아주 기습적으로 찔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장으로 들어갔어요.
피해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다량의 혈액들은 사건 현장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 피가 막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져 있었어요. 저쪽에서부터. 네. 한 50m? 흔근이 아니고 조금씩 낙하흔들이 여기서부터 한 50m까지. 그리고 그 혈흔들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칼이 찔렸으면 즉사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도망을 갈 또는 피하려고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슴에 찔린 건 치명상이기 때문에 계속 혈액이 나오게 되고 이 혈액이 옷 전체를 흠뻑 적실 때까지 아마 비틀비틀 50여 미터를 걸어가서 현장에서 보이는 이런 혈액 자국이 같이 나오는 게 아래로 떨어진 자국이 같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새벽의 골목길. 반항할 새도 없이 날카로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공격하고 숨이 끊어져가는 그녀를 방치한 채 호련히 사라져버린 잔혹한 살인범은 과연 누구일까? 그 누구보다도 범인의 정체를 알고 싶었던 이들. 바로 너무도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50m 걷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갔을까. 오로지 아이들이겠죠. 언니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신 방향이 집이었어요. 집 방향이었어. 그렇게 칼을 맞고 걷는 동안 아이들 이름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살아야 된다.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고. 세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열성적으로 키워왔다는 서씨. 평범한 가정주부로 그저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녀에게 왜 이토록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우리 언니가 눈을 뜨고 죽었어요. 눈을 못 감고 죽었어요. 그때 언니를 염할 때 그 영사 그분이 영사 생활 30년 만에 이렇게 눈을 안 감으면 약품 처리를 한대요. 그러면 약품 처리를 딱 조금만 있으면 금방 다 듣는데요. 계속 뜨더라고요. 했는데 또 뜨고 또 뜨고 이러더라고요. 그대로 못 간다는 거죠.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녀의 발걸음은 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날은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지인과의 만남을 가졌던 때였습니다. 좀 약간 시끄러운 것 같아요. 니 어디고? 하면서 그렇게는 술 다 먹었다. 좀 있으면 이제 일난다. 애들도 있으니까 뭐 이제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 빨리 들어가라.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랬거든요. 술을 원래 자주 드세요? 아니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별로 그냥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피해자 서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지인은 그날의 대화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인가 있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그러면서 그렇게 언니야 이제 택시에 내려가지고 그쪽 골목으로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랬어요. 하면 언니야 집에 다 들어가서 언니야 집 다 가. 알았다 조심해. 빨리 들어가서 전화해. 알았어 다시 할게. 그게 끝이었거든요. 그렇게 지인과의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흉기를 든 살인범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을 향해 다가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저기서 왔거든. 저기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야. 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이래 오는데 남자 한 명이 이래가 가더라는 거예요. 뛰어서. 숙이고요?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로. 그는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이자 목격자였습니다.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 옆으로 피하면서 보고 지나쳤지. 지나치는데 지나치자마자 보니까 여기 사람이 하나 뛰어가거든. 근데 쓰러졌어. 그의 차 앞에서 쓰러져 있던 것은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서 씨였습니다. 목격자는 자신의 곁을 스쳐간 범인의 인상착의 일부를 기억해냈습니다. 차기 상태, 검정색 옷 입고 밑에도 검정색인지 뭐 하고 키가 한 173에서 뭐 5 사이, 뭐 상고머리 형태, 모자들 안 썼으니까 나이는 한 30대 초반만 이렇게. 얼굴을 기억했나요? 얼굴은 약간은 기억을 했어. 비슷한 사람 몇 명 생각나오면 못 찍을지 싶어요. 그 당시에. 상하이 모두 검은색을 입고 상고머리란 30대 초중반의 남자.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왜? 어떤 이유로 서 씨를 이토록 무참하게 살해한 걸까? 경찰은 피해자의 주검과 사건 현장에 집중했지만 범인은 특정할 만한 직접적인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장 보면서 의문은 왜 장소가 여기일까? 이 살인이 보통 아는 사람 같으면 집이나 어떤 데서 다툼을 하다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 왜 이 노상일까? 집하고도 거리가 150m에서 200m 정도 떨어졌거든요. 혹시 강도 살인의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하지만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도 몸에 지니고 있던 귀금속들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성범죄와 연관 지을 만한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하니까 남녀가 뭐 투닥투닥 다투는 듯한 하면서 비명소리가 났고 잠시 있다가 다시 여자가 한 10초간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뭐 뛰어가든지 뭐 하여튼 지르는 것더라.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악 하는 소리. 여자가 막 악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자 사건 발생 전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금품이 없었고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살인상의 90% 이상이 이제 아는 사람, 면식법에 의한 게 많기 때문에 그다음 일부도 보통 이제 칼을 사용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면 원한이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살인에 사용된 흉기는 당시에 발견됐습니다. 발견은 안 됐죠. 경찰은 피해자 지인들을 중심으로 혹 그녀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은 없는지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등 대대적인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제 여기 맞고 저 맞고 해서 차를 이렇게 보면서 뭐 침 뱉은 것도 있으면 닦고 옆에 이쪽 도로에 이제 담배꽁초 중에도 조금 그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것들도 일일이 주워서 이걸 다 했었어요. 정말 그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한 개도 없었어요. 사건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와 침 등에서 몇 개의 DNA를 채취했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이들 중 이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는 점점 더 난항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용의선상에 조금 올렸다가 아니라서 또 깨지고 했는 게 한 3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한 단계 거친 것까지 하면 정말 그날 뭐 했는지까지 쭉 했는 사람들은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서 씨를 살해한 자는 누구인가? 6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끝내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되어 미제 사건 파일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훑어보고 1년이 지나서 다시 또 하고 좀 보고서인데 아직 갖고 있다니까 그거. 그래 다시 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 씨가 살해당한 지 11년 만인 지난 5월 10일 공소시효가 아직 4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호련히 자신이 살인범이라며 자백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딱 뜨고 인적사항을 받아 적었는데 내가 리스트에 뽑고 있던 그 당시에 수사했던 용의선상에 있던 놈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람이죠. 그는 정말 서 씨를 살해한 범인인 걸까? 경찰은 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담당 형사에 의해 사건 관련 정보들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을 조사자로 투입했습니다. 이거 자수서 쓰는 거 맞죠? 예, 맞고 예. 술이 깬 듯한 강 씨는 이전보다는 훨씬 차분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진술에 앞서 강 씨의 DNA 샘플 채취를 진행합니다. 오늘 약식을 저도 오죽한 건 13년이나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다는 살인 사건에 대해 어떤 말을 꺼낼까? 위치는 왜 알아? 대충 제가 수성구를 잘 아니까 이따가 밥 넣게 온다는 게 왜 알았어요?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가만히 일찍 가 기다리지 말고 PC방 가 있다가 한 몇 시쯤에나 가라. 그 나이가 한 여자 몇 살 먹었던 나이가 당시에? 30대 같은데. 30대요? 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30대 여성이 사는 집 근처에서 그녀가 오는 밤 시간대까지 기다렸다는 강 씨. 그냥 받아오라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받아오는 데서 몇 프로는 뭐 네 줄게 뭐 해가지고 성을 좀 있었어요. 그가 피해자로부터 받아와야 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돈 빌린 적 있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돈 빌린 적 있죠. 그러니까 이때요. 그러면 돈 주소 그러니까 나중에 오래요. 그래, 아예 내가 그래서 딱 잡았어요. 어디 팔인가 어깨인가 하여튼 잡았는데 잡으니까 소리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소리 졌어요?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빼갖고 그냥 찔렀는데 기억나요? 오른손으로 찔렀어요. 오른손으로. 예, 두 방 찔렀는데 그리고는 저는 무조건 달렸으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2차례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쓰고 뭐 저는 거짓말 하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쓴 거예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다 밝혔는데 제가 솔직히 여기 대구까지 오기 싫었으면 그냥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48시간만 버티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병원에 만큼 알거든요. 그죠? 강 씨가 저질렀다는 살인사건 속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범행 장소 및 공격 과정은 서씨 사건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서씨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정식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네네. 11년 전에 네. 이제 대구에 이제 살인 사건 낳는 이제 집사람의 저는 남편이거든요. 취재 도중 뜻밖에도 피해자 서 씨의 남편이 우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지금 이제 범인이 자수를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살해 동기가 말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말을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죠. 조사를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강 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그를 2004년 3월에 발생했던 주부 서모치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해 정식 구속을 했습니다. 강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경찰에게 주어진 조사 기간은 단 열흘. 11년이라는 긴 세월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자료들을 이 열흘 동안 강 씨의 자백과 하나하나 맞춰봐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2004년 수사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담배꽁초 등에서 확보했던 여러 개의 DNA를 피의자 강 씨의 DNA와 대조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 씨의 DNA는 현장에서 발견된 DNA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강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물리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 강 씨와 피해자 서 씨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 또한 진행을 했지만은 둘 사이에 일면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본인은 피해자가 대전에 있는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썼고 그 돈을 자신이 대신 받아내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이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는 왜 본인이 용의자로 지목되지도 않았는데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지금 공소시효가 몇 년 남지 않는 이 시점에 굳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 무려 11년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말하는 용의자가 나타났는데 이를 누구보다도 기다려왔을 남편은 왜 강 씨가 범인임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남편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지난 11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만큼이나 아내가 살해당했던 이 현장을 오고 또 왔다는 남편. 이곳에 서면은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충격이 마치 어제 일처럼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돌아가 이거 딱 섰는데 갑자기 입하고 코하고 막 비비린내가 확 들어오는 기라 숨이 턱 막히더라 하겠네요. 도착하자마자 사람이 막 연기가 영혼으로 형체가 돼가고 사람 뭔가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랬다 카요. 하지만 황망하게 아내를 떠나보낸 충격보다 더 억울한 일이 곧 그에게 닥쳐왔다고 했습니다. 상을 당해가지고 상 도중에 조사를까지 2번을 받았으니까 상 중에 조사를 받는 건 내가 진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의심을 그건 많이 받았지요. 아내가 살해되고 장례도 채 치르기도 전부터 경찰이 이번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남편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피해자의 언니나 이런 가족들이 진정 쪽의 가족들이 그래 이야기를 했었었거든. 그 이제 뭐 그 당시에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죠. 남편이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비단 피해자 가족들의 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머리 스타일이 이거거든. 상고머리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목격자가 말하는 검정색 계통의 잠바, 바지, 상고머리 비슷하잖아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만난 남편의 인상착의가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본 목격자가 말한 부분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사건이 발생했던 새벽 2시경 남편의 행적이었습니다. 2시 넘게 있었는 거라. 가위 끝나면 보통 2시쯤 되거든요. 그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하면 2시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는 안 맞았거든. 당시 남편이 일하고 있던 가게의 특성상 새벽 2, 3시경에 끝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만 나보다 하면 자기는 여기 있었으니까 딴 뭐 사람들을 청구를 해가지고 할 수도 안 했었겠나. 알바이가 맞추려고 그런 까지 나한테 묻더라니까요. 알리바이가 확인된 후에도 청부 살인에 대한 의혹까지 받았다는 남편.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아무런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남편이 받은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그렇죠? 누가 그랬을까? 그러고 왜 죽였을까? 범인만 제가 좀 잡히라. 잡혀가지고 어떻게든 실마를 좀 풀어가지고 이때까지 11년 동안 진짜 뭐라 해야 되나? 꼬리 펴게 해야 되나? 범인을 가는 그 의심 있잖아요. 기분 정말 더럽습니다 그거. 진범이 안 나타나면은 끝까지 저는 범인이에요. 범인을 생각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떠나보내 했던 어린 새 아이들은 아빠의 보살핌 속에서 씩씩하게 자라나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처에 살인 용의자로 몰린 충격까지 11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남편에게 살인범의 자백은 누구보다도 기다려왔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막 모든 게 막 해결 다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원인이 사채라는 거죠, 사채. 집사람이 굉장히 알뜰합니다. 사채를 써가 이자를 줄 그 돈이 아까워서 사채를 못 씁니다. 그러고 내가 생활비를 안 준 것도 아니고 매달 300만원씩 그러고 줬어요. 그런데 무슨 사채라 하니까 범행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 서 씨의 친정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그 당시 언니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돈을 빌려줄 정도였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스테리하게 이렇게 보이는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장난인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못 믿겠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의심을 하니까 이제 이게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이유로 강 씨를 서씨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판단한 걸까?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데에는 분명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했노? 라고 했을 때 정말 어느 누구도 모르는 말 자체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간접 경험이라도 진술할 수 없는 것들. 그걸 찾아내신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진술할 수 없는 것들. 범인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린 사건에 관한 그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해보세요. 그 피해자를 기다리는 거요. 네.
150몇? 수성 일가에 보냈잖아. 수성 일가고 무슨 공원인지 모르겠는데 또 수성이 좀. 거기 근처에 공원 있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공원입니다. 그 장소를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지 마세요. 제가 그 동네 가기 싫거든요. 오래 지나버린 시간 때문일까 범행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던 강 씨는 진술이 거듭될수록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동대구 버스 터미널 거기서는 별로 안 멀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에요. 금방 갔죠. 예, 무슨 사거리인가 하여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차에서 내려서 다시 뒤로 약간 가면 뭐 여관인가 호텔인가 있어서 예. 그 건물 뒤쪽으로 길이 다 있었고요. 뒤쪽으로 예. 실제 동대구 버스터미널과 사건 현장까지의 거리는 차로 10여 분.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현장으로 가는 길목엔 제법 큰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 지금 아파트가 보면 일자로 돼 있잖아. 저 큰 건물? 네. 예. 저기 상가형 아파트거든. 예. 건너서 보면 보여. 예. 거기 꼭 보면 호텔 같이 보여요. 이제 큰 길에서 이제 호텔 같은 걸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데 요리 들어온 것 같아. 주상복합 건물 옆으로 나 있는 골목길의 길이는 약 300여 미터. 그 길의 4분의 3 지점이 바로 피해자가 사망한 채 쓰러져 있던 사건 현장입니다. 몇 경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양옆에 뭐가 보이던가요? 왼쪽에 집 같은 게 쭉 있었어요. 오른쪽은 차들 쭉 대놓고 공원 비슷한 게 우측에는 우측에는 공원 비슷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녹색 펜스 비슷한 거 그거 저런 거 같은데요. 녹색 펜스 그러니까 테니스장처럼 뭐. 강 씨는 사건이 있기 11시간 전인 3월 23일 오후 3시경 동대구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사거리에서 내려 범행 현장 근처까지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현장 설명을 할까 공 같은 울타리 가는데 내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아니까 공 같은 울타리가 이 말은 여기구나. 이 길이구나. 사거리에서 범행 현장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 골목의 왼쪽으로는 주택들이 늘어서 있고 오른쪽으로는 나무가 무성한 아파트 단지 울타리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11년 전과 비교해 변한 게 없다는 골목의 양옆은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10여 년 지나서 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공 같은 울타리 뜨끔 놀래요. 그 울타리 밑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다. 현장 상황을 누구한테 들었다 하더라도 공원 같은 울타리가 있고 차들이 주차된 이런 것까지 설명을 안 하거든. 오후 3시경 범행 현장 인근에 도착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해가 지길 기다렸다는 강 씨. 어둠이 내리자 그는 PC방을 나와 범행 현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진술합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공원 비슷하게 있고 차 대놓은데 글로 걸어올라갔죠. 하다가 차에 약간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차 사이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담배 피고 있었죠. 담배 위에 딴 거는 설치 안 했단 말입니까? 담배 피우는 위에 담배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일단 신발 소리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특별히 그 신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나가서 보니까 사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누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라고 이씨입니까 김씨입니까 기억납니까 대충? 그게 제가 13년 12년 전이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컵시에요. 그러니까 왔는데 누구세요? 대전에서 돈 빌린 적 있죠. 그러니까 있대요. 그러면 돈 주소 그러니까 나중에 오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딱 잡았어요. 그 순간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서 그 여자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어떻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랬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갖고 저도 놀라갖고 뒤쪽에 있던 거예요. 오른손으로 몸통을 찌르는데요. 몸통?
예, 그 분명히 상체 하체는 제가 안 들었거든요. 상체. 예.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던 흉기에 의한 상처는 심장이 위치한 가슴 중앙과 왼쪽 어깨 두 군데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강 씨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공격했는지에 대해 간이 현장 검증 형태로 다시 한번 공격 부위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돼요? 네. 여기는 상체 소리가 하고. 그냥 빼고. 찌르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공격하고 이어서 왼쪽 어깨를 공격했다는 그의 진술은 피해자 상처 부위와 일치했습니다. 혹시 뭐 입었죠? 저는 아래위 검은색 옷에다가요 신발도 검은색 안에는 남방 검은색 입었고요. 그리고 신발도 검은색이고. 강 씨가 진술하는 사건 당시의 복장 또한 목격자가 봤다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했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이 걸어왔던 사거리 큰 길 쪽으로 달아난 강 씨는 택시를 타고 대구를 벗어나 인근 구미로 향합니다. 풀길쪽으로 가는 구미로 가는 거 말고 저쪽에 국도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파동산 그쪽으로요. 거기 택시 같은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풀길쪽으로 말고 다른 길로 가자고. 칼을 어떻게 했죠? 안 준 거예요. 잠발 안 준 거에 내가 넣었어요. 택시를 타고 구미에 도착한 강 씨는 다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향합니다. 대전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지인인 이 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거 좀 버려주세요. 그랬어요. 묻지 말고 좀 버려달라고 그냥 그랬으니까요. 형한테 주게는 좀 그때 줬는데 언제 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건 제가 뭐 가치도 없고 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가려드렸어요. 이 씨에게 범행 도구의 처리를 부탁한 후 그제서야 자신이 범행 때부터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 등을 모두 벗어들고 지인의 집을 나섰다는 강 씨. 그는 인적이 드문 강가로 가서 이를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이 2004년 3월 24일 새벽 2시 대구 수성구에서 벌어졌던 서 씨 살해 사건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린 범죄심리 전문가에게 사건 전반에 관한 그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뿐만이 아니고 범행 전에 어떻게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했는지 그 경로와 범행 이후에 그 현장을 도주하고 택시를 타서 다시 어떻게 대전으로 가게 되었는지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범행 동선이나 그 과정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본인이 정말 경험했던 일이 아니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강 씨 진술에 있어서 범행 이전부터 범행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도주 경로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했다고 보기엔 너무도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진술은 확보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과연 진술만으로 이 사람의 범행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설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까? 이 사람이 살해를 하기에 이르게 된 동기, 그것은 가장 결정적이면서 결국 앞으로 재판부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범행 동기에 관한 강 씨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지 않을까? 저는 원래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해 여성들을 했죠? 시켰어. 뭘 시켰어요? 받아오라고 시켜서 그한테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대전의 사채업자 최 씨가 대구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빌려준 돈 700만 원을 받아오라고 부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으로 50만 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채업자 최 씨의 얘기는 어떨까? 우린 수소문 끝에 어렵게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그 SBS의 안윤태 PD라고 합니다. 근데 아저씨 심사하는데 왜 자꾸만 전화질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이 뭐 괴롭혀드릴 의도는 아니 아저씨 알았으니까 그만하시라고. 좋은 것도 아닌데 뭐 나쁜 거를 아저씨 자꾸만 속 뒤집어 놓으라 그래야. 회사 잘리고 다 잘렸다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잘리셨다고요? 여보세요? 그와의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꼬미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죠. 어떤 사실? 돈 받으러 시킨 사실은 없다. 그런 사실도 없고 대구 쪽에 뭐 돈 빌려준 사실도 없다. 혹 본인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감추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한테 독촉 전화나 전화 한 통화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대전에서. 근데 흔적이 없었다는 거죠. 끼어있는 사람이가 피해자고 알기만 해도 괜찮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사건과 관련한 강 씨의 진술 중에서 사채업자 최 씨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처리를 부탁했다는 이 씨입니다. 그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얘기하는 것을 몹시 꺼려했습니다. 우린 범행 도구를 건네받았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랑 대대신문한테 형을 준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또. 근데 야 내가 너한테 칼을 받고 뭐하는 기억이 없다. 근데 이 씨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때 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그거는 제가 저도 황당하죠. 강 씨가 그즈음 자신의 집에 온 적은 있지만 그의 진술처럼 칼을 건네받은 기억도 이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억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살 시도를 한 5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말해서 꿈에 악마가 나오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갖고 더 이상 이제 살기 싫다. 그게 계속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자꾸 괴롭히니까 하기 싫다. 이래서 나도 가게 된 겁니다. 서 씨를 살해한 이후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해 고심 끝에 자수를 결심했다는 강 씨. 하지만 살인의 진실을 둘러싼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흐릿해진 범행 장소,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최면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가 최면 수사까지 받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범행을 자백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독 이 살해 동기에 있어서만큼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는 피해자와 사채업자 최 씨 사이에 전화통화 혹은 금융거래 등이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사채를 받으러 갔다는 사람이 채무자의 집 앞도 아닌 집으로 가는 여러 개의 길목 중 한 군데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경찰 또한 이 살해 동기 부분만큼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나도 모르게 흉기로 찔렀다는 강 씨. 왜 빚을 받으러 가는데 굳이 흉기까지 가져갔어야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칼은 평소에도 늘 지니고 다녔던 것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강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살인사건 이전의 강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뜻밖의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인사건이 있기 불과 2주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역을 했던 이유가 바로 사채폭력이었습니다. 사채를 받으려다가 서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던 강 씨. 그런데 강 씨가 서 씨 사건 바로 직전에 연루되어 복역했던 사건도 바로 대전에서 있었던 사채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주부였어요. 사채폭력이죠. 사채폭력? 예. 돈 빌려주고, 사채업자가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은 소위 말하면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받아서 그 사람들 협박하고 뭐 일부 이제 좀 폭행하고 그런 거죠. 20대 여성 채무자에게 사채폭력을 써 구속됐던 일당 중 한 명의 강 씨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유, 저는 진술 안 했어요. 왜요?
아 진짜로. 왜냐면은 그 여자는 지금 이 사체 때문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진술을 안 하지. 신체 포기 각서를 이렇게. 그때 여자한테 이거 받는 건 그때 내가 하기로는 우리 세살 때 처음이었었던 거야. 이게 뭐 장기. 내 장기 뭐 하나 뭐 신장 뭐 하나 빼고 뭐 하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채무자로부터 신체 포기 각서를 받아낼 정도로 잔혹했던 사채업자 일당. 사건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은 일당들 중에서도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된 강 씨는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 것은 2004년 3월 11일. 그로부터 2주도 채 되지 않은 3월 24일에 대구에서 서 씨가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강 씨는 서 씨 살인 사건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유독 자신이 사체 폭력으로 10개월형을 살았던 대전 사건을 자주 언급했었다고 합니다. 돈 받아오라 그러면 돈 받으러 가고 그렇게 했어요. 갔는데 그 사건이 왜 그래 공과 협박 강조됐어요? 다른 여자 때문인데요. 여자실에 들어간 거는 지금 그때까지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처음부터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써서 저희들을 이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집으로 위한 다음에 그래놓고 신고를 한 거죠. 남자들이 찾아와갖고 자기를 협박해갖고 돈을 뺏고 이랬다. 그는 판결문의 내용과는 달리 자신은 피해자를 공갈 협박하지 않았으며 되려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재판받고 있을 때 제 아버지가 제가 재판받고 나가니까 돌아가신 지가 2달 됐다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엄마를 보고 많았죠. 제가 못 잊어먹어요. 그것들 때문에 그 여자가 뭐 신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아버지 죽은 것도 몰랐으니까 돌아가신 거죠. 그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것 또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사체폭력으로 10개월형을 살기 전 또 다른 범죄 경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가 1999년, 그러니까 사체폭력 사건이 있기 4년 전에 강도상해건으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내용이었습니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여주인의 목을 찌른 겁니다. 1995년 군인의 신분으로 강도상해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치고 나온 지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일으킨 범행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강도상해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이렇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공격성이나 범행에 대한 충동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절이 정말 떨어지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죠. 이 사람의 범죄 패턴에서 사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순간적으로 본인의 어떤 충동이나 감정에만 충실한 이러한 형태가 보이거든요. 초범에서 재범, 그리고 세 번째 범죄에서 네 번째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의 재범 주기는 3년에서 1년, 그리고 2주로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뭘 뜻하는 걸까? 강 씨의 과거 범죄 전력들과 살인사건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정신과 전문의는 그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합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외부로 일어나는 일들, 어떤 현실에 본인이 괴로운 부분들을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그걸 투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내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개인, 어떤 사회, 자기하고 무관한 다른 사람의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게 이제 그 투사의 개념이고 욕설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런 일탈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부분들이 특징이거든요. 사체폭력건을 언급함에 있어 사건의 원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그 피해자하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대화가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이제 그 시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자신의 폭력성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가벼운 부분일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 갖고 있는 그 결핍된 초자의 상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강 씨가 피해자 서 씨와 어떠한 이유로든 마주한 상황에서 그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성향에 따른 공격성이 어떤 계기로 인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 상대방이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그래서 딱 잡았어요. 어디 팔인가 어깨인가 하여튼 잡았는데 잡으니까 소리 지르더라고. 어떻게 소리 졌어요? 으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빼갖고 그냥 찔렀는 거야. 자신은 돈을 갚으라며 약간의 행동을 취한 것뿐인데 피해자가 지른 비명에 놀라 우발적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고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 또한 후에 신문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강 씨. 그의 진술과 시신의 상처를 다시 살펴보던 법의학자는 이 우발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 평행하잖아. 이 사람 말은 이렇게 숙였는데 이렇게 찔렀다면 방향이 칼을 좀 빌려볼게요. 예를 들어 숙이셨다고 그래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갖고 숙이셨다고 그래봐. 숙였는데 이렇게 찔렀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칼날의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잖아요. 이쪽 칼날이. 근데 지금 상처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있는 상처는 칼날의 면이 뒤쪽으로 향하는 데간에 강 씨가 진술한 대로 피해자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칼날면의 방향이 앞쪽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는 뭘 뜻하는 걸까?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서는 거를 이렇게 찔렀으면 칼날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신의 상처는 피해자가 범인과 마주한 상태에서 가슴을 공격당한 후 뒤돌아선 상태에서 또 한 번 공격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할 때의 상황에 대해 강 씨가 진술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빠짐없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어쩌라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확 해갖고 딱 두 방 찔렀는데 그냥. 그것은 자수 직후 대구에서 내려오는 형사들을 기다리며 전주경찰서에서 강 씨가 한 진술 중에 있었습니다. 진짜 배를 찔러고 찔렀는데 그게 어떻게 급수에 맞아갖고 그래 심장에 한 방 맞고 뒤에서 찔렀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심장에 한 방 맞고 뒤에서 찔렀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범행 상황에 대한 최초의 진술에서 그는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아닌 배째라는 말에 공격을 감행했고 마주보고 있는 자세에서 두 번 연속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심장을 공격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어깨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 도망가는 사람을 찌른 행위까지 과연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강 씨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지금에야 자백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이 동네 사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한 40만 원 갖고 생활한다고. 설정에는 작년 초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전주로 이제 와가지고 오자마자 수급 신청을 공격한 거예요. 홍합 절제술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어요. 절제술을 그때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수급자 신청을 한 거예요. 지난해 4월부터 수술 비용조차 없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그의 경제적인 형편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그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했었다고 하는데 상담 문제를 보니까 성도를 그랬다고 흔적이 여기 있더라고요. 강 씨가 정신과를 처음으로 찾은 것은 2013년 5월경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왔을 때 상태는 불면하고 우울 상태였을 뿐이지 이게 정신병력이 있는 그러니까 정신분열이나 망상 혹은 이제
뭐 환각 환청이라든지 이런 걸 동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심각한 불면과 우울 상태로 2년 전 병원을 찾아왔다는 강 씨의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 번 칼 갖고 온 적은 있었어요. 칼 같은 거 있어요. 위협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좀 증상이 좀 안 좋아졌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밤에 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칼을 갈고 있다고. 그 증상은 언제부터 나타난 겁니까? 2014년도였거든요. 4월 달이었거든요. 증세가 악화된 시기는 그가 수술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때와 일치했습니다. 최근 이제 마지막 5월 달에는 술 마시는 게 너무 늘었어요. 많이 먹고 아예 다 털어놓고 너무 힘들고 본인도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자수를 하지 않았나. 그가 자신의 죄를 털어놓은 이유는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참담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던 걸까? 하지만 지난 11년 행복했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 누구보다도 힘에 겨운 시간을 보낸 건 피해자의 가족들입니다. 제가 경상도 토백이 보리문디 아시잖아요. 표현력이 거의 없어요. 집사람 살면서 사랑한단 말을 표현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했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못 해준 거 굉장히 미안해요. 미안하고 2004년 3월 24일 새벽 이 차가운 길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확인된 범죄 전력은 모두 4건입니다. 1995년과 99년 그리고 2003년과 2004년 3월의 살인사건까지 그 4번의 범죄 이력을 보면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주기, 즉 출소 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1995년 군인 신분이었던 강 씨가 첫 번째로 저지른 강도상해 사건, 즉 초범이 이루어진 그 이유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즉흥적인 감정 상태, 그리고 칼을 사용하는 폭력성, 결국 2004년 3월 주부 서 씨가 끔찍하게 사망한 이유도 혹시 불안정한 범죄 성향이 미리 차단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증폭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난해 법무부 법무연감 자료에 따르면 초범을 저지르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을 하는 비율은 9%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재범이 거듭될수록 다시 감옥에 가는 재복역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범 이상의 경우에는 재복역률이 무려 50%를 넘습니다. 초범은 있고 재범은 없다. 이는 교정 전문가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교정시설 및 사회교화를 통해 다시 올바른 삶을 되찾는 경우가 많지만은 재범 후에는 반드시 3범, 4범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범 이후에